천안함 비극이 벌어진 이후 해군은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금까지 연안함대가 대수상전에만 몰빵하였던 게 큰 화근이었고, 그 덕분에 소홀해진 대잠전과 대공 교전 능력은 언제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천안함 피격 사건은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견된 피해였을 수도 있으며 해군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군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은 일찍이 울산급 FF와 포항급 PCC를 모두 대체할 차세대 호위함을 계획했다. 바로 신형 호위함 사업, FFX 사업, 혹은 울산급 배치 사업이라고 불리는 사업이다. 총 4개의 배치로 나누어 건조를 진행했고, 각각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 호위함으로 불리며 연안을 책임질 핵심 전투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영상에서는 인천급 호위함부터 충남급 호위함까지 신형 호위함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건조되었고 성능은 어떤지 알아보는 영상이다. 만재 배수량 3200톤, 전장 114m, 전폭 14m, 최고 속력 30노트를 가진 이 군함은 2010년 9월부터 기공된 군함이며 2016년 11월에 6번 함인 광주함까지 전력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 배치 사업은 모두 완료된 군함이다. 이전까지 해군은 울산급 FF 9척과 포항급 PCC 24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연안에서 참수리를 지원하고 유사시 난파하는 적 함정을 함포로 격파하는 거였다. 그래서 76mm 함포와 40mm 기관포를 주렁주렁 달았고 북한군 간첩선부터 경비정까지 한방에 보내버릴 정도로 강력한 건쉽이었다. 문제는 대수상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임무에 소홀하다는 거였다. 특히나 대잠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사실상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의 염가형 소나만 장비하고 있었다. 이러니 PCC나 FF로 잠수함을 탐지해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 결과 천안함 피격이라는 비극이 벌어진 거였다. 사실 해군도 울산급과 포항급의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았다. 울산급과 포항급이 모두 배치가 완료된 이후 최전선에는 참수리급, 그 참수리를 지원하는 임무로 FF나 PCC가 버티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간첩선 난파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북한군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비정으로 참수리급 고속정을 노렸지만 간첩선 때려잡기 전문인 FF나 PCC들의 화력 지원은 경비정 따위로 NLL을 흔들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북한군은 잠수함을 통해 더 은밀하게 침투한다는 계획으로 변경했고, 해군도 북한의 늘어나는 잠수함 숫자에 맞춰 FF와 PCC를 대체할 새로운 군함을 건조할 계획을 세웠다. 공식 명칭은 울산급 배치 1 사업으로 2008년 10월에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고 천안함이 피격되고 6개월 뒤인 2010년 9월 6일에 초도함이 기공된다. 주요 특징은 5인치 주포와 램 발사대 1기, 펠렁스 한문, 해성, 해룡 미사일 발사대, 청상어 대자모래 및 향상된 선저소나와 예인소나 및 기만체, 그리고 와일드캣 헬기와 헬리 갑판, 헬기 경납고를 가지고 있다. 울산급 FF와 비교해보면 제대로 된 CIWS를 장비해 대공 교전 능력이 향상되었고, 특히 대잠전 능력에서 눈에 띄게 성능이 향상되었다. 대잠전을 할 때 선저소나로 자함의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바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바다는 염분과 해수층 간의 수온 차이 등의 영향으로 파동이 쉽게 굴절되고 음영지역이 생기기 마련이다. 게다가 자함 소음을 아무리 소프트웨어로 필터링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잠전을 위해서는 선저소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천안함이 침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시 소나도 염가형이라 성능도 부족한데 천안함 선저소나의 단점을 커버할 해결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급 FFG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된 SQS240K 선저소나를 사용하며 TB260K 예인소나로 자함과 떨어뜨려 소리를 듣는 거고, 와일드캣 대잠 헬기에서 내리는 디핑 소나와 소노 V 등을 활용해 더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내며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적의 어뢰 공격에 대비해 SLQ261K 기반체를 장비해 방어 옵션도 마련했다. 해군의 연안 함정들이 대수상전에 치우쳐져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다. 인천급 배치 이후 해군은 드디어 울산급과 포항급이 퇴역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시름 놓았다고 한다. 당장 폐함시켜도 모자랄 정도의 울산급과 비교하면 체급부터 1,000톤가량 차이가 나고 레이더 및 사격 관제 시스템도 훨씬 진화해 비교를 불허할 정도다. 거기다 5인치 함포는 경비정 따위는 한방에 침몰시켜버릴 화력이니
화력면에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과 같아 든든하다. 이처럼 연안해군에게 인천급은 감후배 담비와 같은 군함이지만 사실 인천급은 배치부터 전력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가장 먼저 함영이 문제였다. 사실 인천급의 형상은 이런 설계가 아니었다. 원래는 함체가 10m가량 더 길었고 그에 따른 만재 배수량도 약 1,000톤가량 더 나갔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B포지션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전장이 줄어들면서 함포와 함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이 부분이 삭제되어 버린 거다. 거기다 체급에 안 맞게 대구경인 5인치 함포를 장비해 포탑이나 탄약고 부피가 증가해 함수 쪽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미의 헬기 갑판의 길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때 와일드캣 헬기를 도입할 때 SH-60이 탈락해 방산 비리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상은 SH-60 대잠 헬기를 운영하기에는 인천급 FFG의 헬기 갑판은 안전상 문제가 되어 소형 헬기를 선택한 거다. 가장 아쉬운 점은 B포지션의 삭제로 VLS를 장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원래는 VLS에 홍상호 대잠 미사일을 탑재하고 해궁 대공 미사일도 장비할 생각이었다. 램의 경우 발사각이 한정되어 있어 특정 각도로 발사대를 돌려줘야 사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VLS는 미사일 자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에 사각이 적고 더 먼 거리부터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VLS의 부재로 인천급 FFG는 10km 이하의 거리의 근접 방공 체계만 갖추고 있었고 울산급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의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승무원 거주 구역이 축소되어 기존 울산급 FF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주성을 가졌고 기관실의 진동을 억제하는 탄성 마운트 등의 설계가 포함되지 않는 등 설계면에서도 곳곳에서 예산 절감을 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바뀐 건 바로 제2 연평해전 때문이었다. 원래 차기 고속정 사업인 PKX-A 사업에서 해군은 109급, 그러니까 A11급 고속정 정도의 성능을 기대했고 국산화율을 높여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적당한 성능의 고속정을 건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2 연평해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고속정의 40mm 노봉과 대함 미사일, 그리고 워터제트 추진 체계, 적외선 저강 기술 등 각종 신기술을 때려박은 결과 건조 비용과 예산이 폭증하였다. 건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고속함이 까먹었으니 다른 데에서 예산을 줄여야 했는데 그게 신형 호위함 사업이었다. 그래서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신형 호위함을 이런 식으로 발주한 해군을 비난했고 지금까지도 인천급은 많은 오해로 인해 오명을 쓰고 있다. 사실 PKX-A 사업의 예산 폭증이 해군만의 문제겠냐마는 만약 해군이 계획대로 고속정 사업을 진행했다면 인천급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의견과는 달리 해군은 인천급을 꽤나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사실 해군은 인천급 FFG에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걸지 않았고 울산급과 포항급이 너무 낡아서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신형 호위함은 울산급과 포항급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부족한 대잠전과 대공 교전 능력을 개선하는 선에서 만족했다. 그 증거는 인천급 FFG의 추진기간을 보면 알 수 있다. 울산급과 동일한 추진체계인데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 방식은 한쪽 엔진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항해 중에 어느 한쪽은 반드시 데드웨이트가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신뢰성이 높은 추진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엔진도 같은 회사의 거의 비슷한 엔진을 사용한다. 원래 군함이라는 것은 신규 군함을 건조할 때 일정 부분 기술적 도전을 하기 마련인데 윤영하급 고속함은 너무 과감한 기술적 도전을 한 게 문제였다면 인천급은 보수적인 설계를 가진 거다. 다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이미 검증된 장비와 추진체계 등 익숙하고 숙련된 물건을 사용하니 당연히 전력화 과정에서 잡음이 줄어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 이렇듯 인천급 호위함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체급 대비 부족한 대공교전 능력, 대잠전을 갖추긴 했다만 내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빠른 시기에 적당한 성능을 가진 호위함을 빠르게 배치하길 원했다. 해군이 원하는 대로 인천급은 기공한 지 6년 만에 6번함까지 모두 전력화가 완료되었고 지금까지도 큰 결함이나 문제점 없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 놀랍게도 최근에 인천급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비슷한 체급을 가진 다른 나라의 군함 중 인천급보다 특별히 나은 군함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신형 경비정들은 76mm 함포를 속속히 장비하고 있어 윤영하급과 신형 참수리급이 가진 함포의 우위도 더 이상 없어져 5인치 함포를 가진 인천급의 가치가 떡상했다. 거기에 향상된 대잠 능력과 자기 자신에게 날아오는 미사일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NLL 같은 국지전 환경에서는 딱인 군함이 돼버린 거다.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감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다.
조금만 더 시간과 예산이 뒷받침되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군함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실제로 남포급 기뢰부설함의 경우 인천급 기반 선체에 KVLS를 탑재하여 해궁을 운영하니까 말이다. 이런 갈증은 현재 울산급 배치2 사업인 대구급 FFG로 실현 중이다. 인천급과 다르게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추진체계를 과감히 채용했고 사라졌던 VLS를 부활시켜 해궁 대공미사일과 홍상어 대잠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어 인천급보다 더 유연하게 작전할 수가 있다. 다만 전력화 단계에서 추진체계가 말썽이라 제대로 작전을 뛰지 못하고 있어 이래저래 해군의 속을 썩이고 있지만 말이다. 정리하자면 인천급 FFG는 연안함대의 문지기로서 울산급과 포항급에서 부족한 대잠, 대공 능력을 모두 개선했으며 5인치 함포를 장비해 화력도 강화한 군함이다. 건조 단계에서 이래저래 구설수에 많이 올랐고 건조 후에도 비판을 받았지만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큰 결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으며 덕분에 안정적으로 FF와 PCC의 임무를 승계했다. 때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차선책도 상당히 나쁘지 않니 지켜보며 응원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저번 영상에서 인천급 호위함에 대해 소개했으며 왜 이런 호위함이 나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다만 짧은 영상인지라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인천급 호위함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군함이다라거나 잘못 만들어진 군함이라고 하는 등 오해를 하는 댓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천급 호위함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인천급 호위함은 어째서 이런 형태로 태어났는지와 여러 논란에 대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인천급 호위함이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급 호위함은 FFX 배치 사업의 일환입니다. FFX 배치 사업은 현재 노후화된 울산급 FF와 포항급 PCC를 신형 FFG로 대체한다는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배치 1, 배치 2, 배치 3, 배치 4까지 계획해 순차적으로 나누어 호위함들을 전력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천급 호위함은 FFX 배치 1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1차 계획안에서는 지금보다 전장이 10m가량 길고 저피탐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체와 현측 통로를 내부로 수납했으며 마스트도 단순화해 저피탐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장체계로는 VLS, 램, 펠렁스, 5인치 함포, 해성 및 해룡 미사일을 장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의 대구급 호위함과 크게 차이가 없는 무장과 형태이지요. 이대로 건조하면 모두가 해피해피한 상황이었겠지만 제2연평해전이 모든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래 참수리 고속정의 차기 고속정 사업인 PKX-A 사업에서는 참수리에서 적당히 성능을 높인 군함을 건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여론은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며 PKX-A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요. 덕분에 고속정 사업이 규모가 커져 고속함 사업이 되었고 신기술을 때려박다 보니 PKX-A 사업비는 폭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척을 건조할 예정이었던 계획도 이때 수정돼 18척 건조로 축소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 부족한 예산을 인천급 호위함 건조 예산을 절감해 충당하게 됩니다. 덕분에 인천급은 전장이 10m나 줄어들면서 VLS가 삭제되고 저피탐성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윤영하급 고속함이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윤영하급 고속함의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신형 참수리급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급 FFG는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VLS를 장비하지 못한 건 미래를 읽지 못한 확장성이 떨어지는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무리를 해서라도 1차 계획안대로 설계를 진행했다면 수직 발사대가 살아남아 해궁 대공미사일과 홍상어 대잠미사일을 장비해 좀 더 입체적인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VLS 공간을 삭제한 논리도 생각해보면 나름의 합당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인천급 호위함의 설계도가 확정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보죠. 인천급이 계획되고 건조된 시기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였습니다. 이때 해궁은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았고 홍상어는 일단 실전 배치를 하긴 했지만 초기 도입분 50여 발은 세종대왕급과 충무공급에 먼저 보급을 하여 해역함대에 보급할 홍상어가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홍상어가 중간에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설계 수정과 개량을 거듭하는 등의 난항을 겪은 상황이었죠. 그럼 남은 건 외산무기 도입인데 프랑스의 미카와 시스페로우, SM2 정도가 남게 됩니다. 먼저 프랑스의 미카의 경우
기존 전투 시스템과의 호환 문제가 있어 제외되고, 시스페로우는 관계톱급만 사용하며 이마저도 곧 퇴역할 예정이라 신규 도입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SM2 정도만 남게 되는데 3000톤급 정도밖에 안 되는 호위함에 장비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가 있었죠. 즉, 인천급 호위함이 건조될 당시에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국산 미사일과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가 있는 외산 미사일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먼저 VLS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놓는다는 것은 가뜩이나 타이트한 3000톤급에서 배수량을 크게 낭비한다는 뜻이며, 먼저 VLS를 넣기에는 개발이 완료되고 총알 없이 총만 들고 전장으로 나가는 꼴입니다. 예산에 여유라도 있었으면 VLS를 만들고 보급까지 기다린다는 선택지가 있지만, 앞서 설명했듯 당시 해군은 여유가 없었죠. 그렇다면 방법이 뭘까? 선택지는 램밖에 없었습니다. 램의 경우 세종대왕급과 충무공급, 독도함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타국 해군도 사용하면서 신뢰성을 증명한 무기체계였으니까요. 최대 사거리가 10km 내외라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발사 후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를 통해 요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크기도 크지 않기에 발사대 하나에 21발의 램을 장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약간 오버하면 램으로 고속정이나 보트 등의 수상 함정을 공격하는 용도로도 쓸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펠렁스가 대응하니 가능하다 정도만 알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램은 근접 전투 체계인 CIWS 범주에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펠렁스 기관포처럼 램도 최후의 보루이며 없는 거보다 요격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나으니까 장비하는 거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권총이 자결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인데, 램의 대공 방어 능력은 10km 내외에서 아음속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램이 양산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테스트 발사로 요격률 90%를 달성한 신뢰성 높은 방어 체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초음속 미사일도 제한적이지만 요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죠. 이런 데이터와 오랜 시간 운영하면서 쌓인 신뢰도가 있으니 독일은 물론 미국, 일본의 이지스함들은 물론 준 이지스급 군함들도 장비한 거죠. 자유용 수준이고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의 무기라면 VLS를 더 만들어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더 싣는 게 이득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NLL 근처는 어떨까?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지대한 미사일은 KH-35의 카피판인 금성 3호로 알려져 있는데, 알려진 스펙으로는 사거리 100km에 최고속도 마하 0.9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인천급 호위함이 지대한 미사일에 그렇게까지 무력하며 미사일을 조준하면 도망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대놓고 지대한 미사일 사이트 근처까지 접근해 시위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력하게 당할 정도의 대공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10km 내에서 접근하는 아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이 반응하는 것보다 빠르면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교전거리 한참 전부터 위협을 식별하고 판단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죠. 이 역할은 3차원 대공 레이더와 2차원 수상 레이더가 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인천급은 이들을 얼마나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인천급 호위함에는 최초로 국산 3차원 대공 레이더인 SPS-550K가 장비되어 있습니다. SPS-550K는 선해식 A24 레이더로 최대 250km를 탐지할 수 있고 동시 추적은 500개 이상 가능한 레이더입니다. 즉, 최대 250km 밖에서 위험 목표를 탐지하고 10km 이내부터 대공 교전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대공 교전 장비에 비해 레이더 및 사격 관제 장치가 하이스펙입니다. VLS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이스펙 레이더 장비를 장비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인천급 호위함이 국산 A24 레이더의 테스트베드 역할이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해역 함대 기함 역할을 일부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광개토급보다 우월한 레이더 덕분에 인천급은 NLL 주변의 공중과 수상의 미확인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미확인 표적이 레이더에 탐지되면 1차적인 대응으로 주변의 고속정이나 고속함에게 초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참술이나 윤영하급이 해상 기지에서 대기하다가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 때문이며, 윤영하급 고속함이나 참수리급이 출동 나가기 전 우군 세력이 잡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표적의 RCS 값, 방위, 속도 등의 정보를 받아 출동한다고 합니다. 덩치만 큰 초계정이라는 비아냥과는 달리 제한적으로 기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해역 함대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인 거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비록 인천급이 하명과 전투 장비는 보수적이며 신뢰성 높은 장비를 택했지만 사격 통제 시스템 및 레이더는 최신 국산 장비의 테스트 베드는 물론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네이벌 쉴드2 전투체계 등을 도입해 국산 통합 전투체계도 실험했다는 겁니다. 함정에서 전투체계란 함내 감시 자산과 무장을 연결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전투함은 깡통에 불과합니다. 인천급에서 전투체계를 테스트한 덕분에 대국급 호위함에서 전투체계를 안정적으로 이식하는 게 가능했고 이후 개발 완료된 해공 대공미사일 등을 시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해공 대공미사일은 2020년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일부 스펙 딸딸이를 치는 사람들 말대로 인천급의 KVLS가 장비되었다면 적어도 10년 동안 VLS는 먼지만 쌓이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현 시점에서 보자면 인천급이 빠르게 보급됨으로써 노인학대 당하던 울산급과 포항급은 드디어 퇴역할 수 있었고 대구급 호위함이 나오기 전 전력 공백화를 최소화해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급 호위함의 대공 전투체계는 해군의 오판보다는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빠르게 대체해야 하는 상황과 PKX-A 사업비 폭증으로 인한 예산 절감 등 현실적인 이유로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대잠 헬기지요. 인천급 호위함이 건조될 때 해군은 CH-60 시호크와 AW-159 와일드캣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실 시호크를 도입하는 게 여러모로 좋긴 합니다. 시호크는 체급부터 차이가 나 대잠 및 대함 무장을 모두 한 뒤 비행해도 작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채공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와일드캣은 대함, 대잠 무장을 모두 하고 비행하면 30에서 40분 정도가 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체가 줄어들면서 헬기 갑판의 크기도 작아져 광개토 대왕급 정도의 헬기 갑판 정도가 되어 시호크는 안전상 문제가 되어버렸죠. 이 정도 헬리패드에서도 작전을 못할 건 없지만 조종사의 숙련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무장 탑재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작전하기 위해서는 대잠과 대함 무장 중 선택해야 하지만 적당한 가격에 제법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부족한 대잠 초계 성능은 본격적인 대잠기인 P8 포세이돈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인천급 호위함은 내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만들어진 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기만큼 고속전처럼 보이지만 실은 해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시간을 버는 용도를 톡톡히 해냈고 그 결과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이 건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간혹 인천급 호위함의 의의는 울산급과 포항급을 빠르게 대처한 것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천급 호위함이 없었거나 배치가 늦었다면 그 공백은 여전히 울산급과 포항급이 고스란히 메워야 했을 것이며 제대로 된 대공 교전 능력과 대잠 교전 능력이 없어 발생하는 리스크 또한 고스란히 짊어졌을 겁니다. 하물며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진 이후인데 제2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었고요.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벌처와더 같은 역할입니다. 초반에 벌처가 나와 적 저글링을 잡거나 일꾼 처리를 하며 시간을 버는 사이 나는 멀티를 더 먹거나 배럭이나 팩토리를 더 짓거나 유닛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벌처의 역할이 과연 보잘것 없는 걸까요? 오늘도 인천급 호위함은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전력화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오해를 받고 있는 인천급 호위함이지만 그 누구보다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며 해군 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군사 무기에서 스펙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스펙 딸딸이만 치다가 어떤 꼴이 났는지는 80년 전 일본 해군이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인천급 호위함이 탐탁지 않게 보이는 분들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신형 호위함 사업의 첫 주자인 인천급 호위함의 성공적인 건조와 전력화로 연안함대는 포항급 PCC와 울산급 FF의 공백을 메꾸는 데 성공하며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한다. 특히 FF와 PCC에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던 대잠 능력과 대공 교전 능력을 최소한으로 갖추어 현재 연안함대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인천급 호위함은 세세히 따져보면 아쉬움이 큰 군함이다. 인천급 호위함은 최대한 빠르고 값싸게 양산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 기존에 계획된 호위함 설계에서 전장을 축소하였다.
그 결과 수직 발사대가 삭제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추진체계 및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보수적인 설계로 바뀌어 여러모로 신형 호위함 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군함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직 발사대의 부재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잠전 상황 시 홍성어 대잠 로켓을 사용하지 못해서 장거리 대잠전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인천급 호위함은 적 잠수함을 발견하면 대잠 헬기를 띄워 어뢰를 발사하던가 아니면 PKG나 PKMR 등이 접근해 폭뢰를 투하해 잡아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천급 호위함의 대잠전 성능이 구린 건 아니지만 당시 1차 양산된 홍상어는 7기동전단의 구축함들만 사용하고 정작 절박한 연안함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연안함대 입장에서는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다. 또한 전장이 축소된 만큼 미래를 위한 확장성도 축소되어서 나중에 추가 개량도 힘들어 미래전에 대비하기도 버거웠다. 당연히 해군도 이 점은 알고 있었고 인천급 호위함이 건조되기 전에도 이미 신형 호위함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었기에 배치2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비록 인천급 호위함은 신형 호위함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스펙을 가지지만 SPS 550K 3차원 대공 레이더나 한화 네이벌 실드 2 전투체계 등 국산 장비 및 시스템의 테스트베드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빠르게 전력화되어 NLL 주변의 안정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자 사업에 자신감이 붙은 해군은 인천급 호위함에서 검증된 국산 무기체계를 흡수하고 원래의 설계안에 준하는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기 시작한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울산급 배치2 대구급 호위함이다. 만재배수량 3,600톤, 전장 122m, 최대 속력 30노트를 가진 군함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신형 호위함이다. 함급 분류로는 인천급과 같은 FFG이며 선체 번호도 인천급 호위함 바로 다음인 FFG 818로 시작한다만 이 둘은 사실상 다른 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차이를 가졌다. 대구급 호위함의 키포인트는 인천급의 부족한 성능과 아쉬웠던 단점을 모두 개선한 점이다. 가장 먼저 인천급 호위함과 비교해 눈에 띄는 점은 KVLS이다. KVLS 덕분에 국산 미사일인 해공 대공 미사일과 홍상어 대잠 로켓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룡 대지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차이 때문에 인천급 호위함은 엄청난 욕을 먹는 데에 비해 대구급 호위함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찬양받는 기준이 되었다. 먼저 대공 능력부터 알아보면 인천급은 램과 펠렁스 조합이며 대구급은 해군과 펠렁스 조합이다. 당장 사거리부터 램이 9km, 해군이 20km로 해군이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사거리만 긴 게 아니다. 램의 경우 대공 위협이 탐지되면 발사대가 조준한 뒤 미사일을 발사해 대공 위협을 요격하는 방식이지만 해군은 일반적인 대공 미사일처럼 VLS에서 발사한 뒤 대공 위협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둘 다 저공으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램의 경우 적 대한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할 경우 요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해군은 대한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한다고 해도 높은 고도에서 강화하면서 요격하기 때문에 램보다 요격 확률이 더 높다. 이 때문에 램은 교전 시 요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표적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조금이라도 고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 램을 함교 위에다 장비한 거다. 또한 램은 요격을 위해 대공 위협 방향으로 발사대를 정렬해야 해서 대량의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제대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반면 해군은 TVC를 통해 초기 선회를 하고 목표를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전방위에서 날아오는 공중 위협에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해군은 종말 유도 단계에서 자함의 도움 없이 자체 레이더를 통해서 알아서 표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적외선 시커를 통해 표적을 이중으로 확인해 요격률을 높인다. 종말 유도에서 자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건 종말 유도를 담당할 사격 관제 레이더들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구급 호위함을 살펴보면 세종대왕급이나 이수신급에 장비되어 있는 사격 관제 레이더들이 없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마 없겠지만 구조물이 없는 만큼 경량화되어서 함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해군은 램과 비교해 동시 교전 능력과 요격률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여기에 인천급에서도 검증이 완료된 SPS 550K 3차원 대공 레이더와 하나 시스템 네이벌 쉴드 베이스라인 2.32 전투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중간 유도를 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대잠 능력이다. 인천급 호위함은 SQS 240K 선조소나와 SLQ 260K 예인 소나를 장비하고 대잠 헬기 한 기를 운영한다.
그래서 인천급 호위함이 대잠전을 할 때 예인 소나로 잠수함의 어뢰를 탐지하고 선저 소나로 적 잠수함을 탐지한 다음 대잠 헬기를 이용해 적 잠수함을 잡아내거나 어뢰나 폭뢰를 투하해 잠수함을 잡는다. 대구급 호위함은 홍성호 대잠 로켓과 SQR-220K 예인 소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데, 먼저 SQR-220K는 한국형 구축함에서 사용한 예인 소나로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는 예인 소나를 장비했다. 애초에 인천급의 SQS-240K가 SQR-220K의 간소화형이었으니 말이다. 덕분에 대구급은 인천급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잠전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홍성호 대잠 로켓으로 추진체로 어뢰를 멀리 날려보내기에 대잠 작전 반경이 인천급과 비교해 훨씬 더 늘어났다. 덕분에 혹시나 모를 잠수함의 공격에서 보다 안전하게 교전할 수 있다. 사실 대구급이 인천급보다 대잠전에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홍성호 대잠 로켓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조용한 추진체계에 있다. 대구급 호위함은 코드로그 추진 방식을 사용한다. 인천급의 경우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한다. 대구급도 기본적으로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건 같으나, 대구급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디젤 엔진을 직접 구동계에 연결해 추진하는 게 아닌 발전기로서만 사용하고 전기 모터가 구동계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코도그는 프로펠러 샤프트, 감속기, 디젤 엔진이 직렬할 필요가 있는데, 코드로그는 디젤 엔진을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다. 디젤 엔진은 발전기의 역할만 하면 되기에 구동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렬로 연결해도 돼서 같은 크기의 기관실일 경우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방음 설계 시에도 효율이 증가한다. 또한 엔진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7에서 15% 정도 연비가 좋아지고 기관부 소음이 줄어들어 선저 소나의 효율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소리와의 싸움인 대잠전에서 자함의 소음이 줄어든다는 건 잠수함을 더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잠수함이 군함을 찾을 확률을 낮춰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대구급은 인천급과 비교해 한 단계 더 높은 대잠전이 가능하다. 다만 코드로그 추진 체계를 국내에 처음 도입해서 그런지 많은 결함이 나타난다고 한다. 가스터빈 엔진도 기존 제너럴 엘렉트릭사의 LM2500에서 롤스로이스 MT30으로 바뀌었고, 전기 모터도 기존에 신뢰받던 AIM 전기 모터가 아닌 비교적 최신 기술인 PM 연구 자석을 사용했다. 익숙치 않은 엔진과 모터를 썼으니 이를 받쳐줘야 하는 구동계가 말썽이었고, 특히 초도함인 대구함의 경우 껄핏하면 고장나서 동해항에서 제대로 출항하지 못해 항구 지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도 현재 추진 체계 문제는 차츰 해결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며, 4번함인 동해함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한다. 그 외로 대구급도 인천급과 같은 5인치 함포를 사용하나, 인천급의 경우 함포와 함교가 너무 가까워 사격 시 충격으로 함교는 물론 컴퓨터까지 셧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져 안전을 위해 일정 방위각으로는 사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함수가 10m가량 길어진 대구급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이 모든 방위에서 함포를 발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저피탐성 선체 설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인천급 호위함에 비해 스텔시해졌다. 대구급 호위함은 연안함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전력화된 인천급 호위함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모두 해결했고, 드디어 대수상, 대공, 대잠 임무 모두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요구 성능을 만족한다. 범용 구축함으로 태어난 광개도 대항급과 비교해도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열세인 점은 승무원 거주성 정도로 평가된다. 기존 인천급 호위함의 경우에도 우수한 탐지 레이더가 있어서 연안함대의 기함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대공 교전 능력과 대잠전의 한계로 완벽한 기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고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구급 호위함은 광개도 대항급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 스펙만 따지면 연안함대 기함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 그 덕분인진 몰라도 현재 광개도 대항급은 연안함대 기함에서 물러나 지금은 청해부대 전담 군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광개도 대항급의 빈자리는 대구급 호위함이 맡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아무래도 거주성이 그리 좋지 않고 전단장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전대를 지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은 울산급 배치3인 충남급 호위함에서 개선되었으며 전력화되면 충남급 호위함이 함대 기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신형 참수리 고속정, 윤영하급 고속함,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모두 링크 11 전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링크 11 전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면 아군 탐지 장비가 탐지한 표적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등에서 아군끼리는 시야가 완전히 공유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의 데이터 링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국급 호위함은 호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광개토 대항급과 같은 범용 구축함과 거의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해상 도발을 억제할 주축으로 활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급 호위함은 연안함대의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짱 각도에서 보면 매우 잘생긴 군함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대두 같아 보이는 셀기꾼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안함대와 대국급 호위함의 미래는 어떨까? 앞서 말했듯 대국급 호위함까지 모두 전력화되면 NLL 주변에서 우군 플랫폼들 간에 훨씬 더 유기적인 작전이 가능해져 북한의 해상 도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대로 된 대잠 장비마저 없어서 무력하게 기습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몰라도 7번함의 경우 천안함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건조 중인 충남급 호위함이 전력화된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물론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점이 남아있다. 북한군은 신형 호위함이나 신형 고속함들을 배치하면서 전력 격차를 어떻게든 메우려고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해 LSM의 기술을 응용하여 지금의 SM2 미사일과 성능이 유사한 함대공 유도탄2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발이 되면 KVLS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대공 교전 사거리가 지금과 비교해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대국급 호위함은 광개토 대함급 이상의 범용성을 가졌으며 미래 연안함대의 핵심 전력으로서 앞으로 해상 도발 억제력의 한 축으로 예상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국급 호위함이 모두 전력화된다면 해군은 드디어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해 한시름 놓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NLL 주변의 위협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덕분에 정도대항급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거고 KDDX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 거다. 오늘도 대국급 호위함은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대국급 호위함에게 무운을 빌며 안전항해하기를 바란다. 다양한 선택이나 옵션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굳이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백화점 같다 라고 표현한다. 물론 밀덕들이 봤을 때 백화점 하면 서기장 동무가 생각나겠지만 백화점 같은 무기가 꼭 나쁘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윤영한급 고속함을 들 수 있다. 당시 기준으로 과도할 정도로 신기술이 적용되어 어떻게 이 작은 체급에 이런 과무장을 때려박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 부작용으로 도입 사업 초기에는 여러 결함과 문제점에 시달렸지만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은 결함과 문제점을 해결해 문제없이 작전 중이고 윤영한급 고속함에서 적용한 기술들은 나중에 전력화되는 PKMR에 고스란히 적용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화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결국 중요한 건 백화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충남함이 있다. FFX 배치 3의 초도함으로 2030년까지 총 6척을 건조 및 전력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안함대의 주력 전투함이 될 군함 중 하나이다. 이 군함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내 방산기술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16셀의 KVLS는 해군 대공미사일과 홍상호 대잠미사일, 국산 함대지 미사일들을 장전할 수 있고 마스트 끝에 달려있는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사면 고정형 A24 레이더를 장비했다. 선체 중앙에는 경사형 발사대에 해성 대함미사일을 8발을 장전할 수 있고 양현에 청상어 경월에 세무씩 장비했으며 국산 CIWS-2 한문과 헬기 경납고, 헬기 갑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투 장비를 통합하는 전투 체계는 하나 네이벌 실드 3가 적용되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진 군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충남함은 국내 방산기술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다. 공개된 충남함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마스트일 거다. 이런 마스트를 복합 센서 마스트라고 부른다. 원래 마스트란 돛대인데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 마스트로서 본래의 기능은 사라지고 마스트에는 각종 전자장비나 감시장비 등이 자리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현대 군함들의 마스트 이곳저곳에는 다양한 레이더와 감시장비들이 자리잡혀 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레이더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 마스트가 커지고 두꺼워졌다. 알레이버크급,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을 보면 마스트가 굉장히 높고 거대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이런 마스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단점이 생겨서 요즘 트렌드인 저피 탐지성, 소위 스텔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더와 감시 장비들을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로 패키징하는 게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를 복합 센서 마스트라고 부른다. 영국의 26식 구축함,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 호주의 엔제급 호위함 등이 복합 센서 마스트를 채택한다. 충남함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복합 센서 마스트를 채택했다. 마스트 가장 끝에는 4개의 고정형 A24 레이더가 달려있고 4개의 IRST가 장비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물건인지라 모든 센서들이 마스트 내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 ECM 장비 등이나 항해 레이더 등은 통합되지 않은 채 빠져나와 있는 형태이다. 충남함의 가장 큰 특징은 사면에 국산 고정식 능동용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비했다는 점이다. 위상배열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와는 달리 회전을 하지 않아 사각 없이 표적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지스함을 필두로 한 방공 구축함들은 모두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비했다. 다만 종래 이지스함들은 소자 하나하나가 주파수를 변경하지 못해서 한 면의 소자들이 모두 하나의 주파수만 방사할 수 있는데, 한화에서 개발한 능동용 위상배열 레이더는 소자 하나하나가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기에 표적마다 각기 다른 파장의 레이더 전파를 방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표적마다 각기 다른 주파수를 할당해 표적을 탐지, 추적하거나 적이 주파수를 파악하고 모사에 기만한다고 판단하면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등 전자전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기술적인 면에서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하드웨어적으로 한 단계 더 진보한 레이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지만 마스트 위에는 SPS 100K 2차원 레이더가 장비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충남함은 평상시에는 2차원 레이더로 주변을 탐색하다 적 항공기나 미사일이 탐지되면 A24 레이더로 목표의 방위와 고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20km 내로 다가오면 해궁을 발사한다. 간혹 레이더 탐지거리에 비해 해궁이 지나치게 짧은 팔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한 미사일 정도 되는 표적을 약 100km 정도에서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에 100km에서 준비하고 20km 내로 들어오는 미사일마다 차례대로 유격하는 게 가능해서 대구급 호위함과 비교해 훨씬 효율적인 교전이 가능하다. 대공 교전 체계도 훨씬 진보했다.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서 사용하는 시스페로우 미사일의 경우 시스페로우를 발사하면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광개토 대왕급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유도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해궁의 경우 자체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24 레이더가 중간 유도까지만 해주면 종말 유도 단계에서는 자체 레이더로 알아서 표적을 격추한다. 그렇기 때문에 A24 레이더의 동시 유도 개수가 곧 동시 교전수가 된다. 현재까지 하나 측에서 밝힌 A24 레이더의 동시 유도 개수는 10기 이상으로 이 정도 동시 유도면 방공 구축함으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국산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별명처럼 아무래도 만재 배수량이 4,300톤 정도밖에 안 되기에 세종대왕급 구축함 같은 본격적인 방공 구축함과 비교하면 발전량이 부족해서 탐지거리가 짧은 건 확실하다. 충남함의 전투체계는 하나 네이벌 실드 3를 사용한다.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국산 전투체계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서 처음 사용해 이후 등장하는 국산 전투함에 꾸준히 사용한 전투체계이다. 이번에 충남함에 적용된 전투체계는 네이벌 실드 3로 통합 마스트에 최적화된 아키텍처와 통합 함정 컴퓨터 체계를 구현했다. 따라서 충남함을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건 적절치 않으며 유사 방공 구축함이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네이벌 실드 3는 기존보다 통합 수준이 더 높아졌다. 네이벌 실드 1의 경우 전투체계와 연동장비 사이에서 단순 신호 연동만 했다면 네이벌 실드 3에서는 연동 장비를 전투체계에서 모든 기능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전투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비유하자면 네이벌 실드 1은 제품 및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라면 네이벌 실드 3는 배달 서비스로 문 앞까지 택배가 도착한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렇듯 필요한 공간과 인력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승조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대구급 호위함과 비교하면 배수량은 커졌는데 승조원 수는 거의 동일하다. 또한 LIG 넥스1에서 국산 CIWS인 CIWS2를 개발해 장비할 예정이다. 해군이 사용하던 CIWS는 펠런스와 골키퍼 체계였다. 하지만 이 체계들은 구식화되어 있어 초음속 미사일이나 고기동 회피를 하는 최신 미사일 체계를 막기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탐지 레이더로는 사면의 A24 레이더를 사용하여 추적 레이더 또한 A24 레이더를 사용해 온몸이 A24 레이더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CIWS2는 표적을 보다 신속하게 추적하는 게 가능하다. 참고로 명칭이 CIWS2인 이유는 CIWS1은 노봉 쌍열포이기 때문이다. 추진체계는 코들러그 추진체계를 사용했다. 이 시스템은
대구급 호위함에서 사용한 말 많고 탈 많은 추진 체계이다. 다만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치 못해서 발생한 결함이었을 뿐 방사 소음, 연료 효율 등 기존에 사용한 코드구 추진 체계보다 훨씬 좋다. 초도함 대구함의 경우 아직까지도 추진 체계 결함이 해결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지만 4번함인 동해함부터는 개선되어 정상적으로 작전 중이라고 전해진다. 충남함부터는 개선 사항을 접목해 대구급 호위함보다 추진 체계의 완성도가 더 높아졌을 거라 기대 중이다. 그 외에 선조소나나 예인소나 등 대구급 호위함에서 사용한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좀 더 개선된 형태로 탑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충남급 호위함의 의의는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안함대의 기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후 건조될 전투함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이다. 군함은 스마트폰, 무기 체계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비유할 수 있다. 잘 만들어진 스마트폰이라는 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문제없이 구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까지 해군은 스마트폰은 만들 줄 아는데 애플리케이션은 제대로 만들지 못한 환경이었다. 기존 전투함들은 외산 체계가 대량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국내 방산업체가 만든 전투 체계를 제대로 이식할 수가 없었고 이식할 수 있더라도 해외 방산업체들은 기술 보완을 이유로 막대한 체계 통합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충남함은 우리 스스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마치 윤영하급 고속함을 건조 및 배치할 때처럼 전투 체계와 무장 체계 등 국산 방산업체들이 총동원되었기에 앞으로 건조될 KDDX와 FFX 배치4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해보면서 결함이나 문제점을 잡아가는 역할을 수행할 거다. 그중 가장 기대되는 건 해상형 LSAM과의 연동이다. 충남함의 A24 레이더는 LSAM의 다기능 레이더를 해상 환경에 맞게 개량한 모델이며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LIG 넥스원에서 KVLS에 장전할 수 있는 LSAM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바리에이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하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ABM, 나머지 하나는 항공기 및 대함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AAM으로 개발된다. 각각 한국형 SM3, SM6 미사일로 이해하면 된다. 2030년 중반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며 실전 배치되기 전에 충남급 호위함에 먼저 장전해 테스트를 해볼 것이 확실하다. 개발이 완료되면 KDDX와 FFX 배치4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충남급 호위함 건조와 운영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통합형 마스트 설계와 그에 맞는 전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충남급 호위함의 진수와 취역은 한국 해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다. 충남급 호위함은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에 비해 기술적 도전폭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전력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 전력화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윤영하급 고속함 사업도 초기에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고 말도 안 되게 작은 선체에 무리하게 신기술을 때려박다 보니 전력화 초기에 엄청난 결함과 문제점에 시달렸다. 현재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NLL 주변에서 참수리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화력지원함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윤영하급의 과도한 기술적 도전에서 문제점을 해결한 결과 현재 배치 중인 PKMR에서는 큰 문제 없이 배치되고 있는 중이다. 충남급 호위함도 마찬가지다. 충남급 호위함들이 무사히 전력화된다면 KDDX와 FFX 배치4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를 가지게 되어 전력화될 것이다. 충남함의 전력화 과정을 응원하며 계획대로 무사히 전력화되길 바란다.